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2일 드디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어제 북한 예술단 140여 명을 태운 만경봉 92호는 묵호항에 정박을 했죠. 한때 보수단체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을 하면서 긴장감도 맴돌았습니다만 여객선은 무사히 항구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140여 명의 예술단은 배 안에서 첫째 날 밤을 보냈는데요. 날씨가 참 춥네요. 올림픽을 이틀 앞둔 오늘까지도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가운데 이 묵호항도 영하 8도 아래로 떨어져 있고 칼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목포항의 오늘 아침 분위기는 어떨지. 묵호항이죠. 묵호항의 현지 분위기 어떨지 잠시 후 8시에 묵호항 현지도 한번 연결을 해보죠.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 뉴스거리가 많습니다.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번째 포인트 대만이 심상치가 않네요. 네, 대만 6.4 지진이고요. 한밤중에 날벼락이 났습니다. 6.4에 정말 큰 지진이 났네요. 네, 어젯밤 11시 50분쯤이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요. 네. 대만 동부의 화롄 지역에서 진도 6.4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번 지진은 진앙의 깊이가 10km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래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한 호텔은 거의 쓰러질 듯 기울기도 했고요. 여진이 이어진 가운데 도로 곳곳이 균열되고 다리 2곳도 폐쇄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으로 기울어진 호텔에서 직원 2명이 숨졌고요. 200여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날이 밝아서 구조 작업이 본격화하면은 그 피해 규모가 아마 더 커질 것 같네요. 대만 지역에서 최근에 다른 지진들도 여러 차례 발생한 상황이었다고. 네. 이번에 이번처럼 6.4 크진 않았지만 발생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긴장이 되는 거고 환태평양 지역 불의 고리가 계속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어서 우리의 불안감도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이유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네요. 몰디브요? 네. 정쟁 속에서 대통령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고요. 대법원장과 전직 대통령 등이 잇따라 체포됐습니다. 이게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면서 치안이 대단히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네요. 몰디브 관할 한국 대사관은 교민과 여행객들에게 수도 말레 섬으로의 이동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생방 진행하는 중에도 몰디브 상황 바뀌면 속보로 또 바로 전해드리기로 하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북한 응원단 13년 만에 방남입니다. 예술단이 어제 내려왔고요. 네. 오늘은 응원단이 오는군요. 네, 어제 북한 예술단이 만경봉 92호를 타고 내려왔는데 오늘은 응원단이 경의선 6로로 방남합니다. 응원단 수만 230여 명이고요.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을 모두 합하면 280명 규모라고 하네요. 북한 응원단 방문은 지난 2005년에 인천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 이후에 13년 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응원단이 활약할 때마다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측 선수들의 경기 또 남북 단일팀 경기뿐 아니라 남측 선수들의 일부 경기에서도 응원전을 펼칠 것으로 알려지고 있네요. 그래요. 그 묵호항에 들어와서 하룻밤 보낸 예술단에도 지금 관심이 크잖아요. 잠시 후에 그 예술단 있는 묵호항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배가 들어올 때 물길을 인도한 사람이 있잖아요. 도선사. 네네. 예. 도선사 이제 그 배에 타고선 한 1시간 정도를 운행을 한 겁니다. 이 도선사분도 한번 만나보기로 하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김학의 성접대 논란 의혹의 재규명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에서 성접대했다 이런저런 논란 끝에 사실은 흐지부지 무혐의 처분된 거 아니에요? 그게 2013년의 일이었습니다. 이게 동영상까지 돌았거든요. 그런데 수사 끝에 결국 무혐의 처분이 됐죠. 당연히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이어졌고요. 근데 5년 만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다시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게 우선 조사 대상에 꼽힌 거는 이를 포함해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등 모두 12건이라고 해요. 직접적인 조사는 대검 진상조사단이 맞는데 어제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장자연 리스트도 조사 대상에 검토가 될 거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결국 그건 빠졌네요. 네, 12건 안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밤사이에 부영 회장이 구속된 뉴스도 있었는데 이건 행간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제안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전체 선발 비율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고 공공입학 사정관제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확대하면 좋겠다.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은 칼을 대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와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에 대한 대수술을 제안한다. 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어제 한 말입니다. 오늘 첫 순서는요. 정치 얘기 말고 교육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대학 입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 사실 그동안에도 공정성 시비가 계속 일었지만 대학들은 학종을 더 늘리는 추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수술하자는 이 서울시 교육감 제안이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 건데요. 조희연 교육감 직접 만나보죠. 조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예. 학종 이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 그렇습니다. 학부모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했어도 예. 공직자 중에서 이렇게까지 대수술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저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그동안 학부모님들, 선생님들도 의견들을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예. 사실은 작년 후반에 발표할 생각까지를 가지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데요. 어허. 지금 학종의 그 불투명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수시 모집 비율이 지금 한 74%까지 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수시 중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고 이제 교과 내신 전형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24%가 74% 중에 한 24%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예. 저희가 이제 학부모님들의 불만 이게 문제 이제 거의 뭐 학종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실 정도의 맞아요. 그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 대학을 놓고 보면 24%예요. 예. 그런데 서울의 주요 15개 대학만 놓으면 이게 한 44%, 20%가 뛰어버립니다. 어허.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서울대는 수시 중에 거의 73%. 얼마요? 73%? 73%. 73%. 네, 학생부 종합전형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수한 대학, 상위 대학일수록 학종으로 다 뽑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예. 신뢰가 안 가는 거죠. 불투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흑수저, 금수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부모의 경제력이 예. 엄청나게 작용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대수술을 해야 된다, 칼을 대야 된다 이런 심정으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도 그냥 수술이 아니고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러셨어요. 대수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예. 최근에 이제 검찰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고 뭐 심지어는 성폭력, 성추행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벌에 대한 불신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학종 폐지에 준하는 생각으로 수술하자. 재벌도 정말 해체된다는 느낌으로 수술하자. 그러면 아마 사랑받을 거예요. 잠깐만요. 검찰도 이번 기회에 서지현 검사 폭로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해체된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식으로 개혁한다. 이런 느낌으로 학종도 칼을 대야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아주 두갈식으로 결론부터 말씀하시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대수술을 하는데 폐지하자는 그 정도 느낌까지 대수술을 하자. 예, 그런 느낌. 그러면요, 교육감님. 대수술을 하는데 하다가 그게 바로 잡히지 않으면 폐지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은 저희가 이제 어제 얘기할 때는 저희 이제 정책국장이 뭐 그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지금 두 부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진학 지도를 하는 선생님들의 한 80%는 예를 들면은 학종이 고등학교 입학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나온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 학부모 80%는 반대할 거예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 입시 내지는 혹은 학생부 종합전형 공론화위원회 우리 원전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학부모님들이 다 모이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정말 원전처럼. 진짜 폐지해야 되냐? 예, 그러면 뭐 예. 폐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폐지에 준한다는 그런 자세로 일단은 바로 개혁과 잡아보자. 수술하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미 뭐 아이를 다 키웠거나 혹은 자녀가 없는 분들은 학종이 뭐야? 여기서부터 헷갈리실지 모르겠어요. 학종이란 건 그렇습니다. MB 정부 때 설명드릴까요?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예. MB 정부 때 들여온 제도인데 공부 외에 다양한 면을 보고 뽑자.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이게 학과 내신뿐만 아니라 동아리는 뭘 하는지 어떤 경력들을 가지고 있는지 봉사활동은 안 하는지 뭐 다양한 걸 보자는 겁니다. 거기다 내신도 같이 보는 거고요. 뭐 이런 건데 그렇습니다. 취지대로만 맞습니다. 잘 됐으면 좋은데 이렇게 잘 안 된 거죠, 교육감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수시와 정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수시 내에 예. 내신을 중심으로 뽑는 선발이 있는 거고 내신뿐만 아니라 기타 상체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예. 이렇게 종합적으로 선발하는 요렇게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내신이나 수능은 객관성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굉장히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예.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대학이 아니라 주로 학부모들의 불신의 원인이 뭘까를 지적해 보니까 예. 주요 대학들의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불투명한 운영에 있는 겁니다. 아하. 수치로도 나타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손을 내고 이 어떤 공공성, 투명성 이런 걸 높이는 방식으로 정말 학부모의 불신에 정말 대응하는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어제 내놓은 제안들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제안까지 하셨어요. 우선 하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포함한 서울 15개 주요 대학의 학종 선발 인원을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하로 규제를 해버리자 이겁니다. 네. 아까 설명하셨듯이 전국은 23.6%를 뽑고 있는 데 비해서 이 15개 대학은 43.3%를 지금 학종으로 뽑고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43%를 33%로 고작 10%포인트 내려가지고는 이게 무슨 대수술이냐. 더 축소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는 지금 어떤 거냐면 서울대는 74% 뽑아요. 예. 서울대 제일 많이 그러니까 뽑죠. 엄청나게 내려오는 거죠. 서울대 주요 대학일수록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요 대학일수록 높이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은 24%, 그러니까 제가 23.5%지만 24%로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네티즌이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은 지금 지방에 있는 많은 대학이라든지 지방 국립대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뭐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오히려 더 뽑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요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을 굉장히 높이고 수시 중에 굉장히 높이고 서울대는 74%까지 올려버리고요. 그 3분의 1 정도는 올리고 낮 불투명하게 뽑아진다는 겁니다. 3분의 1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그 원전 공론화위원회처럼 우리가 학부모들도 신뢰하고 학부모, 교사, 대학 관계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말 원전 공론화위원회처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는 저희가 하나의 시안으로 3분의 1을 일종의 내신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을 1대1 정도로 균형을 맞춰보자는 취지인데요. 던지신 거고요. 정말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른 결정을 하시면 저는 그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보여요. 저는 이제 하나의 토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 이건 아예 폐지해버리고 소논문 작성이라든지 소논문이요. 교내 대회 같은 비교과 영역 반영하던 것도 폐지해버리자. 동아리 활동 반영 비율도 이건 폐지는 아니지만 축소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학생부 중에 뭘 보는 겁니까? 학종에선? 그러니까는 이제 학생부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부를 학부모님들이 불신을 갖는 학생부의 그 불투명성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부모님 학생들이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준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준비물이 너무 복잡해요. 그다음에 사교육에 의존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학에서 학종을 운영하는데 불투명하고 뭔가 편법이 있지 않냐는 의심이 있는 거잖아요. 과정에서. 세 번째, 학종의 비중을 그 세 가지 중에 말입니다. 내신, 학종, 수능 중에 비율을 어떻게 할까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첫 번째 뭡니까? 준비물입니다.
그래서 이 교사 추천제는 폐지하자는 것을 선생님들도 요구를 하고 계시고요. 예. 자기소개서는 이제 개선 내지 폐지라고 이렇게 여지를 뒀어요. 예. 그래서 이 준비물을 고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기여하는 편법이 작동하지 않는 그다음에 사교육 부담이 적는 방향으로 준비물을 정리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예. 대학의 학종을 운영하는데 예.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게 저희 요건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공공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주장한 겁니다. 공공 입학사정관 지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입학사정관들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의 불신을 저희는 이제 어떻게 대안 정책적으로 예. 이걸 극복하냐 개선하냐는 생각을 하는데 대학에만 맡겨놓지 말고 예. 공공 입학사정관제를 입학사정관제에 말하자면 공공성을 대표하는 예를 들면 대학에도 공영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익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 외고 같은 조금만 경우에는요. 짧게요, 교육감님. 예. 예. 제가 이게 중요해서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3명 중에 1명을 교육청에서 파견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특목고나 이런 데서도 훨씬 더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질문이 막 쏟아집니다. 역시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허선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아까 전에 학종 바로잡는 거 해보다 안 되면 폐지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원전 공공성 위원회처럼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폐지하자, 수능으로 돌아가자, 혹은 뭐 학력고사로 차라리 돌아가자라는 의견이 나오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질문 주셨거든요.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단지 뭐냐면은 자 선생님들의 80%는 그 학종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에요. 예. 학부모의 80%는 불신을 해요. 예. 그러면은 이게 다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전 공론화위원회처럼 결과를 따르기로 하고 논의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국민들이 뭔가 행복한 사교육 의존하지 않는 교육을 소망하는데 수능으로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또 대안인가? 과거로 돌아가는 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정말 대수술을 해서 이것을 학부모님들의 불신에 부응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보자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조희연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가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새는 하룻밤 자고 나면 누가 구속이 되고 누가 석방이 되고 전화기에 바쁜데 지난밤에는 부의영의 이중근 회장 구속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최근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예. 짜맞추기 판결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재계서열 16위인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재계서열 16위입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러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렇죠. 이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구속,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요, 이재용 부회장보다 더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5개 혐의를 받았잖아요. 예. 뭐 뇌물, 구개도피죄 등등 해가지고요. 예. 이중근 회장은 6개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이것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더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수도 있죠. 핵심만 추려서 혐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예.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1조 원이 넘는 폭리를 취했다.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의 거래에 끼워 넣어서 100억 원대 자금을 챙겼다. 예. 매제에게 퇴직금 200억 원을 지급했다. 퇴직금을 어떻게 200억 원을 줄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 예. 특히 2004년 270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구속에 한 차례 된 적이 있거든요. 예, 예. 이때 실형을 피하려고 매제 명의로 해뒀던 차명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겠다 법원에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을 했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사람한테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약속을 안 지켰어요. 네. 재계서열 16입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밤사이 구속. 이 뉴스의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숨바꼭질은 재미라도 있다입니다. 숨바꼭질. 그렇죠. 재미있죠. 네. 어린 시절 숨바꼭질 많이 하셨죠? 저 많이 했습니다. 뭐 이럴 땐 재밌기라도 하지. 네. 우리 사회 힘 있고 돈 있다는 사람들 왜 검찰 소환 통보만 받으면 순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꼭꼭 숨어요. 그래요. 안 아프던 몸이 갑자기 아프죠. 네. 쓰러지죠. 해외 출장 가죠. 막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왜 갑자기 안 가던 출장이 급하게 잡힙니까? 그 항상 바쁘신 분들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득 전 의원 갑자기 의식 잃고 쓰러졌잖아요. 맞아요. 검찰 소환 통보 받으니까. 구급차 타고 휠체어까지 타고 나와서 3시간 조사받고 못 받겠다 그러고 나갔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그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소환에 2차례 불응했거든요. 네. 멀쩡하게 활보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 그러면서 출석 미뤘고요. 이 이유가 정말 황당한데요. 어떤? 이건 앞으로 사법사상 기록될 만한 얘기입니다. 오늘이 내 음력 생일이어서 출석이 어렵다. 이거 진짜 저도 웃겼어요. 검찰 소환 조사 날이 생일날이어서 못 가겠다는 얘기는 정말 듣다 처음 듣고요. 우리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를 받아들여지는 거지. 안 되죠. 생일이어서 저는 미역국 먹으려고 못 갑니다. 헛웃음이 검찰이 나오죠. 체포영장 신청하겠다 최후 통첩하니까 마지못해 나오면서 국민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아니고요. 회사가 법을 지켰을 거다. 이렇게 유체이탈화법 썼습니다. 예. 우리 사회 지도층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숨바꼭질은 재밌기라도 하지. 첫 번째 행간.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부실 아파트 짓고 가족은 배당잔치했다입니다. 그래요. 네. 부영이 지은 동탄 2신도시 임대아파트 5,800세대. 건설비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거든요. 예. 부실공사로 또 주민들이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벽에 물이 줄줄 흐르고요. 결로현상에 곰팡이까지 피워가지고 이 부영건설이 또 곰팡이 제거한다면서 락스를 다 벽에다 뿌려버린 거예요. 어른들이 두통 앓고 아이들이 피부질환에 시달리고 어제 법원 앞에서 이 임대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이 회장을 구속하라 이런 촉구하는 시위까지 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런데 이 사이에 이 회장 일가는 어떻게 했느냐. 지난 5년 동안 계열사에서 1,1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겼습니다. 1,100억 원이요? 네. 5년 동안? 네. 이것도 기업사상 기록될 만한 얘기인데요. 와.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에 1,000원이 넘는 배당금을 만들었습니다. 배당을 했어요. 잠깐만 5,000원짜리인데 네. 배당금만 1,000원? 네. 와. 그러니까 이 회장 범죄 혐의는 뭐 법원에서 다투겠지만 건설회사가 지분 제대로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배당을 하든 말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대받아서 총수익 물렸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이재용식 재판이 재현될까 두렵다입니다. 자, 지금 청취자 문자도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김성진님. 근데 뭐하러 재판합니까? 이거 보나마나 집행유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싸늘한 문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논리가 또 동원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영뿐만 아니라 계열사 20여 곳이 다 1인 지배 회사예요. 그래요. 상장사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가족회사군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총수 일가가 회사 돈 빼돌리면 횡령 배임 혐의라도 적용이 되는데 1인 기업은 내 거 빼돌려서 내가 손해보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처벌을 하고 싶어도 구속해서 처벌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이 법정에서 내 회사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큰 소리 쳤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논리가 또 동원되지 않을까. 또 재판에서 솜방망이 처벌했다는 얘기 나오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과의 인터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학종 폐지 찬성 아니다. 그래도 잘 굳혀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반대하시는 분도 계세요. 수능이 제일 좋다 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의견들 들어옵니다. 보내주십시오. 잠시 후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2부는 묵호왕 가겠습니다.